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험의 발생론적 접근 방법 이후에 경험의 재구성, 다원적 지성, 그리고 탐구의 논리와 보증된 언명 가능성을 할 건데요. 원래는 보편적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라는 말이 아니죠. 보편적 이성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다원적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그런 지성과 경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두의를 따라서 봅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면 이 니체의 너무 인간적인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니체의 표현을 빌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여러 명제를 수용하여 그것을 절대화했다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여러 명제들, 참 거짓으로 구분되는 게 명제거든요. 명제를 수용하여서 그 명제를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니체는 계보학적 방법을 합니다. 두이는 발생론적 접근 방법이고요. 어떤 면에서 계보학과 발생론적 접근 방법은 이 근원부터 추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니체의 계보학에 의존하여 니체는 계보학에 의존한 니체의 급진적인 사유입니다. 니체도 급진적인 사유고 두이도 역시 급진적인 사유이죠. 니체의 급진적인 사유는 계보학에 의존한 니체의 급진적인 사유는 몸을 사유의 방법론적 출발점으로 설정합니다. 인간의 몸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죠. 몸을 사유의 방법론적 출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의 이원론, 이분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성을 모색하고 전통 이성 철학에서 배제되었던 몸, 그 의지, 앞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의지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니체가 쇼펜하우를 굉장히 극찬이라기보다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쇼펜하우의 의지 개념을 받아들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힘의 의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니체가. 어쨌든 몸, 의지, 감정, 정념, 그리고 권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합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몸, 의지, 감정, 정념 이런 것들은 비판되어 왔거든요. 특히 데카르트. 그런데 이제 니체와 함께 두이 역시 몸, 그리고 경험, 감정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니체가 계보학적 방법을 통해 이성을 생명과 생성의 관점에서 파헤쳤다면 두이는 발생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전통 철학의 낡은 개념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 곧 상호작용하는 유기체 개념을 제안합니다. 유기체 개념이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 개념을 제안하고 이 유기체 개념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통해 철학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본인 책에 철학의 재구성이라는 책도 있어요. 철학을 재구성하고 시도하고 뒤의 관점에서 광대한 우주의 모든 구조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정말 훌륭한 소우주입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대우주, 지구를 포함하여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우주의 구조가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알 수 없죠. 제 우주의 구조, 지구의 구조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도 모르고 실제로 두이의 말 따르면 광대한 우주의 모든 구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인 거죠. 니체 역시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과 함께 있는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 지성과 경험 개념은 충동, 흥미, 감각, 기억, 습관, 그리고 상상력 등을 이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인간의 행동 전체 과정을 두이는 새롭게 행합니다. 인간의 행동 전체 과정을 일컬어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대 경험론자들은 감각적 지각만이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감각적 지각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두이는 인간의 행동 전체 모든 과정,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과정을 경험이라고 한 거죠. 감각적 지각이 아니고 행동의 전체 과정을 경험이라고 하고 이 경험 개념을 새롭게 해명합니다. 두이는 어떤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기준점으로 삼아 구체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과거의 철학에 대한 적대적 비판이 당시의 시공간에서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철학 체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크게 변화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시대,
지금 같으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거죠. 크게 변화된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 혹은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가? 두이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연과학이 발전되고 4차 산업혁명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인문과학도 확대돼야 한다고, 더불어서 같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어요. 같이 간다는 거죠.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관심은 이 경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발전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 철학에 대한 이 비판적 관심, 이전에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관심은 철학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철학의 발전, 철학의 성장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서양 철학에 대한 두이의 비판은 과거 철학 이론들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곧 그것들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이 칸트나 데카르트의 사유를 현대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가? 그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근데 앞전 영상에 본 것처럼 니체가 말한 것처럼 개념들의 미라, 그리고 박물관, 철학적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적 개념들을 재구성해내야 되는 거죠. 두이는 행위와 지식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유의 토대 위에 건립된 근대 인식론,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확실성의 탐구로 분류되는, 규정되는 근대 인식론이 반관자적 지식 이론이라고 규정합니다. 실제 활동은 없고 관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지각에 환원되어 있는 지식이든 아니면 사유하는 나로 환원되는 지식이든 거기서 확실성을 탐구하려고 하는 방관자적 지식 이론이라고 합니다. 방관자적 지식 이론은 인간을 몸과 독립된 이성적 사유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관찰하는 자로 파악합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방관자적 지식 이론의 구도에서 인간의 지식은 이 세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로 간주됩니다. 즉 인간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 이 세계의 관찰자로 규정되고, 참여자가 아니고 관찰자로 규정되고, 여기에서 인간은 세계에 대한 관람자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실제로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지식이라는 이론에 들어갔을 때는 인간의 참여가 별로 불필요하고요. 관찰보다는 관람 내지는 관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대 철학자들이 그걸 비판하는 거죠. 인간은 세계의 참여자이지 관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를 볼 때만 관찰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 이 세계를 관찰자로 규정되는데 전통 철학자들에 의해서 여기 인간은 세계에 대한 관람자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이원론에 근거한 근대 철학의 관람자적 인식론은, 지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식론은 인간을 세계에서 하나의 이방인으로 인간의 지성작용을 하나의 수수께끼로 만들어 놓는다고 두이는 비판합니다. 이러한 두이의 시각에서 데카르트의 결정적인 오류는 사유하는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사유와 사유하는 인간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데카르트의 문제는 그거고, 또 하나 데카르트의 문제는 경험을 2차적이고 거의 우발적인 위치로 격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우연적이고 우발적이다 라고 격화시킨 거죠. 또한 과학에서의 경험과 실험보다는 직관과 추론을 더 우월한 지위로 자리매김해 놓은 겁니다. 관찰 실험이 중요한데 관조와 추론, 직관과 추론을 더 우월한 지위로 온 거죠. 왜냐하면 직관과 추론은 사유의 능력에 의해서, 사유의 힘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관찰과 실험은 뭡니까? 사유가 아니고 실제 우리 몸으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경험이 오류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거 말고, 관찰 실험 말고 직관과 추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럼으로써 몸을 혹은 경험을 2차적인 것으로, 1차적인 것은 직관과 추론이죠. 사유가 더 먼저고 이성이 당연히 그 핵심에 놓입니다. 막 자기 말하는 게 문제이고, 두이에게 마음과 관념은 경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발생되는 접근 방법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사유라는 게 그 자체로 있고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것은 경험이 더 우선적이고 더 먼저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것, 더 내려가면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두에게 마음과 관념은 경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 경험과 관념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이질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이는 데카르트가 2차적인 것으로 격화시킨 경험을 다시 격상시킨 겁니다. 격화시켰던 걸 격상시키는 거죠. 사실은 원래 자료 되돌려 놓은 겁니다. 두이가 제안하는 대안적 그림은 포스트 모던적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적 사회에서는 이성을 비판하고 그 다음엔 대안이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만 파헤쳤으면 됐지 그 다음에 대안을 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이가 제안하는 대안적 그림은 포스트 모던적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을 상대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유가 가능할까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근데 두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애초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실용주의적 자연주의 혹은 자연주의적 실용주의, 다윈주의적 실용주의라고 자연주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두이는 경험과 지성 개념을 전통 철학에서 사용한 경험, 근대 경험론자들이 사용했던 경험과 이성 개념과 대비함으로써 재구성합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거, 근대 영국 경험론의 경험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통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관제되어 왔습니다. 두이의 관점에서 인간은 유기체이자 끊임없이 경험하는 동물입니다. 이성적 동물이 아니고 경험적 동물이죠. 경험하는 동물, 유기체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보존하고 기록함으로써 기억하기 때문에 하등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은 들에 사는 짐승처럼 단순한 물리적인 사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호와 상징의 세계에 사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에 살면서 그 물리적인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의 기본 단위는 기호 그리고 소리이죠. 기호와 상징의 세계에 사는 거죠. 지금도 제가 한국 언어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겁니다. 물리적 세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물리적 세계에다가 기호로 너무 인간적인 이란 기호를 써놓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호와 상징의 세계에 사는 거죠. 언어로. 기억을 대리하는 경험으로, 기억을 대리 경험으로 간주하는 두이에 따르면 기억의 1차적 생명은 지적이거나 실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것, 지금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억은 실제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회상이 아니고 공상이자 상상력인 거죠. 지금 어떤 경험을 너무 인간적인 이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였는데 이것을 지적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이 회상에 상기해내는 거라고 하죠. 정확한 회상이 아니라 공상과 상상을 통해서 너무 인간적인 빨간색 책이었지. 그리고 기호가 이렇게 써져 있었지. 이 안에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혼자 공상하고 상상해내는 거죠. 근데 공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으면 니체의 너무 인간적인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두이의 경험은 근대 경험론자들에 의해 주장됐던 인식 능력으로서의 경험 개념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이 시대에 이르러 경험의 성질은 예전과는 다른 심각한 사회적, 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이는 옛 경험주의자들이 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없었던 경험이 과학과 도덕적 삶에 있어서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경험은 과학과 도덕에서 불필요한 존재였어요. 합리론자들에게는 특별히. 근데 두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경험이 과학과 도덕적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이는 새로운 경험의 열쇠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되는 경험 개념에 대한 설명,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경험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경험보다는 이성을 더, 정신을 더, 영혼을 더 우월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명에서 끌어옵니다. 이 그리스인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리스인들의 일상적 삶의 실제적 경험에 대한 설명에서 그
본인의 경험 개념을 찾습니다. 이 설명은 개념적 명상과는 대조적인 모든 실천적 행위의 저급함을 고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험이 얼마나 저급한지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말한 것을 끌어들이는 거죠. 뒤가 연결되어 있고 직업에 대한 비난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하거나 몸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내지는 하찮은 걸로 여겼어요. 오히려 관조, 학문하는 분들을 더 우월하게 여기게 된 거죠. 실천적 행위보다는 사유한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천적 행위들은 경험의 양태이기 때문에 저급한 걸로 설명한 거죠. 그러나 두이는 고대 철학자들과 달리 실천적 행위들의 총합인 경험의 개념에 주목합니다. 고대에서 발견되는 경험 개념이 개념에 의한 학습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런 것과 다른 것으로 두이는 두이 시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한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개념에 의한 학습 방법, 개념에 의한 학습 방법, 논리적 방법이겠죠. 개념에 의한 학습 방법이 하나 있고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방법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 시행착오의 학습 방법과 굉장히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이의 말을 인용하면요. 새로운 경험 개념과 경험에 관한 이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이성이 경험 안에 있다는 것과 이 경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능하게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성이 경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능하게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험의 현실적인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실제로 행해지는 경험의 내용과 방법상의 변화가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험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정신화를 가능하게 한 생물학에 기초한 심리학의 발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발전 진화론도 받아들였고요. 이 경험 개념의 두 가지 요소가 발전된 거죠. 그래서 두이에게 경험은 해방시키는 힘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 이 자연 세계에서 구속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를 성장시켜서 해방시키는 힘이고 경험의 개발을 통해 인간의 성장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방법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플로탄에게 경험은 성장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속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과거에 예속되는 경험은 반복과 주먹구구식의 방법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관습과 거의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경험은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이성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힘이라고 본 거죠. 그러나 반대로 두이는 보는 겁니다. 오직 이성만이 과거의 우연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경험은 우연을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주먹구구식이니까 우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주는 거죠. 이성만이 우연에서 벗어나서 필연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성은 변화하는 사물에 관해서는 궁극적이고 고정된 궁극적 기준이고 자연적 현상이 복종해야 할 법칙이자 인간의 행위가 복종해야 할 표준입니다. 이성이요. 플라톤에도 그랬고 데카르트에게도 그랬죠. 그러나 두이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니체와 두이가 유사하고 그 유사한 것은 계보학적 방법, 니체는 계보학적 방법이고 두이는 발생론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험 개념에서 공상과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의 발전, 특별히 심리학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생물학에 기초한 심리학의 발전. 이 전통 철학자들에게 이성은 우리 인간이 행위 도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칙이고. 그러나 경험을 주장하는 두이에게 경험과 유리된 능력으로서의 우리에게 보편적 진리의 고차적인 영역을 소개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다시 한번요. 경험과 유리된, 분리된 이성과 또 보편적 진리의 고차적 영역을 소개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은 이제는 우리와 인간과 무관하고 시시하며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니체도 말했듯이 여기서도 또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도 니체의 사유에서 말했듯이 특별히 이성은 우리에게 감각의 증거를 변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감각은
이성이 우리에게 감각의 증거를 변조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감각은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전은 철학자들은 이성 중심의 철학자들은 감각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니체와 두이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 혹은 경험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의 지적처럼 단일성, 동일성, 지속, 실체, 원인, 물성, 존재를 만들라고 이성의 편견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성의 편견이 우리를 강요하는 꼭 그 정도만큼 이성의 편견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하고 필연적으로 오류로 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감각이 오류로 빠지게 한 게 아니고 이성의 편견 혹은 이성의 편집증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필연적으로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전통 철학에서 이성이 고차적 진리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감각적 경험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아서 결코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없고 특별히 도덕의 안내자가 될 수 없고 철학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체나 두이는 도덕의 안내자 그리고 철학의 안내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감각적 경험이 특별히 경험이 두이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을 뒤집고 자신이 재구성한 경험 개념이 철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 도덕적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시도하게 되면 특정한 고통과 감동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감정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감동이나 고통을. 이들 각각은 발생 시점에서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대응은 일시적인 욕구이며 일시적 감각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을 보존하고 축적합니다. 그것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불규칙적인 변이는 제거됩니다. 그전에는 불규칙적이었는데 계속 쌓여가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제거되고 공통적인 특징이 선택되고 강화되고 경합됩니다. 점차 행위의 습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 행위의 습관이 형성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위의 습관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개별적인 것으로서 알려질 수가 없는 이런 개별자들을 알게 되거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무, 돌, 가죽 등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개체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식했던 것들, 돌들을 돌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습관화되니까요. 이런 개체들은 사물의 전체 종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보편적인 형성에 의해 구별된다.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지식의 발달과 더불어 특정 종류의 행위의 규칙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두이는 철학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발생론적 방법, 접근 방법에 의존하여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애정 혹은 욕구와 충동, 흥미에 의해 행동한다고 해명합니다. 인간의 개별적인 감각은 기억에서 보존되고 축적되는 거죠. 여러 가지 파편적인 감각들이 몸에 기억으로 남고 축적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행위의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상황에 대한 특정한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상식적 지식의 발달과 더불어 특정 종류의 행위의 어떤 규칙성이 증가하며 개별적인 사건들이 융합되고 행위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행위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통찰과 행위에 있어서 어떤 조직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된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일반성과 조직화, 이런 일반성과 조직화는 제한적이고 오류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아이폰이 잘 구성돼서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습관을 조직화시키고 일반화시켰어요. 그럼 오류를 범하지 않냐? 아니,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면 완벽해지는 걸까요? 아니죠. 실수가 줄어들고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죠. 언제나 오류가 가능한 겁니다. 자연과학은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업로드 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가능한 겁니다. 두이는 이 전체의 과정을 가리켜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류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행동 전체의 과정, 곧 행동과 흥미의 감각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기억의 습관으로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뒤는 우리의 행위 전체를 경험이라고 명명하고 경험을 1차적 경험과 2차적 경험으로 구별합니다. 1차적 경험은 이 물리적인 경험을 1차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져서 이게 낫겠네요. 이 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난다라고 말할 때 2차적 경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리적 경험에서 부딪히는 거,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린다가 2차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로 하는 거니까요. 1차적 경험과 2차적 경험을 구별합니다. 1차적 경험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직접 지각하는 겁니다. 소리, 지금 보는 거.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 경험에서 느꼈던 걸 2차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2차적 경험은 1차적 경험을 소재로, 소리를 소재로 마음이 숙고한 끝에, 생각한 끝에 생각해낸 관념 혹은 개념, 판단 등의 내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소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5살 미만의 아이들, 아직 언어가 습득되지 않은, 학습되지 않은 학생들, 아이에게 소리라고 말해봐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 개념, 소리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책이라는 개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근데 이게 계속 학습되고 연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이 종이가 책이라고 이해되게 되는 거죠. 그걸 2차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념, 개념, 이름, 그리고 판단 등 내적 경험인 거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2차적 경험이라고 하고 2차적 경험은 숙고와 반성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뒤는 이것을 반성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반성적 경험이라는 건 생각을 더하는 거죠. 반성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2차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손뼉 소리, 이걸 손뼉 소리라고 말하는 건 반성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성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철학자들이 주장한 정신과 물질 혹은 주체와 개체의 구분은 모두 사유작용을 통해서 생긴 2차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이제 설명해내는 거죠. 발생론적 방법을 설명해냅니다. 이성이라는 개념도 물리적 경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일반성을 얻고 합리성이라고 통틀어서 그걸 이성이라고 부른다. 2차적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 가설, 그리고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모두 반성적 경험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1차적 경험은 최소의 우발적 고찰의 결과로 경험되는 것이고 반성적 경험은 원칙에 따라 수행된 계속적인 숙고와 탐구의 결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과거와 언어를 통해 옮겨간 사회적 과거, 곧 이들 양자에 대한 과거에 축적된 정보를 의미하는 경험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험이 뭐냐면 인간의 과거와 언어를 통해 옮겨간 사회적 과거, 이 양자, 개인의 과거와 사회적 과거, 이 양자에 대한 과거에 축적된 정보를 경험이라 부릅니다. 이 경험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례들을 분류하고 조직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한적이고 오류 가능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확실하냐? 아니요. 일반적인데 그 일반성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류 가능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오류와 결함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게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확실성을 탐구하는 근대 철학자들에게 이런 경험, 오류가 있는 경험은 언제나 버려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확실한 걸 추구했으면 그거에 도달하면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은 제거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걸 토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인간 안에서 과학자들과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봤을 때 확실한 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찾거든요.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찾아요.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과학도 이 컴퓨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 됐단 말은 과거의 것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최초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었죠. 지금은 너무나 진부하고 과거 것이잖아요. 낡은 것이죠.
지금은 아이폰 이제 12가 나왔어요. 12 프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 봤을 때 12 프로가 가장 혁명적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15, 19, 20 나왔을 때는 아주 진부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과거에는 굉장히 발전된 거였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경험도 계속해서 자기 업그레이드, 재구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두이는 환경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특정한 적응으로 귀결되는 환경, 그리고 유기체의 상호작용은 1차적 사실이며 기초적인 범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1차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상호작용하면서 뭐 하냐면 적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도 발생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고 물론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적응해 가는 거죠. 예전에는 콜레라, 이질, 홍역 뭐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흑사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고 많은 인구를 유럽에서 많은 인구를 감소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공포의 병이었죠. 지금은 흑사병 그렇게 콜레라, 이질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를 잡는 항생제나 이 치료약이 나오면 공포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감기 정도로 여길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환경의 유용성을 확보하고 특정한 걸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더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유기체는 처음엔 낯설죠. 그래서 모든 게 문제 상황입니다.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경험이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유기체는 그것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자신의 구조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나타난 변화가 유기체와 그 활동에 다시 작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겪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연관이 끊어진 행위나 고통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의 참된 재료는 행위, 습관, 적극적인 작용,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겪는 것의 연관 등의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감각-운동적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본래적 성질은 생득적 충동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습관, 충동과 습관인데 충동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충동을 느끼는 것은 욕구가 있죠.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가지고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습관, 경험이 반복돼서 얻게 되는 습관, 충동과 습관, 그리고 지성.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인 거죠. 충동을 느끼고 그 충동을 절제할 것이냐 아니면 충동대로 살 것이냐. 그 충동대로 살아봤더니 본인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면 줄여가겠죠. 그래서 그 줄여가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재구성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통 철학자들은 이성이라 했겠죠. 그 이성을 통해서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함으로써 충동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뒤에는 반대로 설명합니다. 충동이 있고 인간이 먹고 싶은 충동, 자고 싶은 충동 이런 거 충동이 있고 그 충동이 나에게 이익된 쪽으로 유용한 쪽으로 습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 발전된 것들이 계속 쌓인 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험이 재구성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능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또 사회에도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또 공동체적인 삶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인 생득적인 충동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습관 그리고 지성이 인간의 본래적인 성질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낸 겁니다. 이 충동과 습관, 지성 이것들은 인간 자신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환경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끊임없이 재구성된 겁니다. 습관도 재구성되고 충동도 재구성되고 지성도 재구성되는 거죠.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면 오류를 수정하는 거죠. 따뜻한 말로 하면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당연히 나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간 겁니다.
두이가 재구성한 경험 개념이 어느 특정한 영역에 고정되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이 에임즈라는 분은 두이의 경험 개념을 경험의 포괄성으로 특징짓습니다. 경험이 포괄적이다. 저 같으면 경험의 전체성, 전체론적 경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큰 개념인 거죠. 해겔은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즉 상호 인정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해겔은 나는 나, 이 개인의 정체성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 인정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두이는 헤겔리안이었어요. 헤겔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다윈의 진화론과 발생론적 접근 논리 그걸 결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두이의 철학은 헤겔의 영향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이는 헤겔의 절대 정신을 거부하는 거죠. 절대 이성, 절대 정신. 이 도달할 목적점이 헤겔에 있어요. 절대 정신이라는. 또 다른 분들이 이성에 있겠죠. 그럼 두이는 절대적 목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왜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발전해야 될까,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하는 목적지가 없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것 자체가 두이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이는 절대정신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 아니라 자연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진화하는 자연주의 철학을 전개합니다. 두이에게 지식과 행위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통합되며 상호작용은 자연적 존재가 갖는 보편적 특성, 인간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보편적 특성인 거죠. 이성주의자들에게 이성이 보편적 것이었다면 두이에게는 인간이 자연과 지금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보편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의 경험은 상호작용과 연속성의 원리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다시요. 경험이 상호작용, 방금 보편적 특성인 상호작용과 이 상호작용은 계속 반복하니까 연속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두이의 경험의 원리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 원리고 두 번째는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두 원리는 사실 하나인데 분리시켜 놓은 거죠.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이제 트랜스액션, 교호작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변작용, 교호작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호작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경험은 자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 자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뭘 경험하냐면 우리는 지금 카메라 그리고 저의 말, 소리, 손짓 이런 걸 경험하는 것처럼 자연 안에서는 돌, 식물, 동물, 질병, 건강, 온도, 전기 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이에게 자연은 경험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겹쳐지고 침투된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이 자연 외부에 있는 작은 신이 아니라 자연 안에 있으며 다른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 분리되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호작용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철학적 사고에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상호작용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햇빛과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공기와 상호작용해야 되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이는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이 물리적 수준, 그리고 심리적 수준, 그리고 인간의 경험 수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구별에 대한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 및 상황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인 인간과 상황 간의 관계는 하나의 기능적 사태입니다. 유기체와 상황의 분리는 오직 추상적 경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데카르트처럼 인간과 이성과 몸이 두 가지 실체로 구분된다는 것은 사유 안에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사유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추상적 경험에서, 다시 말하면 상상력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관계는 유기체라고 불리는 어떤 분리된 실체와 상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실체가 서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함께 있어 상호작용에 의해 통합되는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분리된 게 합쳐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자극과 반응식의 물리적, 기계적, 평면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두이는 상호작용을 두 개의 분리된 실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호작용 두 개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인터랙션에서 트랜스액션으로 바꿉니다. 트랜스액션으로 입체적인 수직, 수평 모든 게 입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호작용 트랜스액션이라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이 트랜스액션 교호작용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간에 일어나는 상호관계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광범위한 인식작용까지도 다 의미합니다. 1차적 경험과 2차적 경험을 다 한 번에 말하는 거죠. 1차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 과정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교호작용, 상호작용이 유기체와 환경 간에 맺어지는 통일된 행위작용이라면 다시요. 상호작용이 유기체와 환경 간에 맺어진 통일된 행위작용이라면 교호작용은 상호작용 기능뿐만 아니라 통합된 인식의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이 대상 간에 일어나는 자극 반응식의 공간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인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호작용을 드러냈고 교호작용을 도입했고 교호작용은 통합적인 인식 과정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포함한 상호작용, 곧 입체적인 혹은 통합적인 사고작용을 교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교호작용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생존은 물론이고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삶과 전통을 성립시키는 사고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원리는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상호작용의 원리와 함께 연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장을 얻고 심장이 생성되고 뼈가 생성되고 척추가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엄마 뱃속에서 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과 연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연속성의 원리, 이 연속성은 피할 수 없는 특징이죠. 상호작용의 또 다른 말일 수 있어요. 연결의 원리인 상호작용은 연속성의 원리와 밀접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이는 경험의 본성을 연속성으로 특징짓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연속이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끝나면 연속성도 없어지는 거죠. 경험의 본성을 연속성으로 특징짓고 있으면서 연속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이는 단지 연속성의 원리를 자신의 논리가 난점에 봉착했을 때마다 의지하는 묘약처럼 불가결한 원리로 사용합니다. 두이는 연속성의 원리라는 것이 마치 모든 탐구를 위한 하나의 규정적인 원리인 것처럼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이 과학으로부터 보편화된 결론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연속성의 원리는 두이의 철학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작용의 원리처럼요. 연속성의 원리는 두이의 사상 체계를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두이가 연속성의 원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철학에서 분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원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는 연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속성과 상호작용이라는 두 원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능동적으로 서로 부딪혀 결합합니다. 말하자면 이 원리들은 경험의 종적인 면이며 횡적인 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의 원리 때문에 앞선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무언가가 전해집니다. 개인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지나감에 따라 그의 세계가, 그의 환경이 넓혀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연속성의 원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습관에 기초합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본능적인 동물이 아니라 습관의 창조물입니다. 습관은 자기의 자극에 반복되는 기능이 아니라 자극에 의의가 새겨진 궤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다른 반응을 내지 않습니까? 두이는 습관의 누적이 곧 자아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죠. 습관이 곧 자아라고 보는 겁니다.
자아는 습관들의 습관이며 그것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습관적인 방식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들로 구성된 자아, 그전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죠. 자아를요. 이성적 자아 내지는 뭐 주체적 자아 이렇게 하는데 습관들로 구성된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 습관들로 구성된 자아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형이상학 단계 단위체가 아니라 공적인 겁니다. 공적이고 관찰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아는 그 사람의 습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습관을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두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연속성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거죠. 몸과 마음의 이분법도 단절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속성의 회복을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 자체를 와해시킵니다. 연속성의 회복은 몸과 마음 문제를 끝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 정말 오랜 동안 플라톤 시대부터 몸과 마음의 이분법 혹은 이원론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두이는 연속성의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연속성의 원리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유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두이는 철학의 기원을 검토하는 데 사용했던 발생적 관점, 발생론적 관점을 연속성의 원리에도 적용합니다. 발생적 연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경험의 형성 과정에 있어 경험이 단절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떠한 단절도 없다고 주장하는 두이는 자연의 역동적 유동성과 정적인 이상적 형상의 영원성 사이에 발생적 연속성의 지각은 날카로운 분리를 옛 전통의 반복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걸 다 끝내는 거죠. 연결해서요.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 상호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의 연속성의 원리는 전통적으로 분리됐던 것들의 문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연속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에서 보면 원래 분리되지 않는 걸 분리시켜놓고 분리의 문제를 만들어냈구나. 분리된 것들의 문제를 만들어냈구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두이가 새로운 경험을 재구성하기 전까지 순수한 이성적 사유가 전통 철학에 의해 사고의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경험은 속성상 순수하지 못한 것, 불순한 것들의 묶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것은 경험이 아닌 정신과 같은 것에서 발견되는 것, 곧 이성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거죠. 특히 전통 철학자들에게 경험은 그것의 가변성, 자꾸 변한다는 거죠. 변하고 우연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도 철학적 도구로도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근대 경험주의자들이 경험을 철학적 대상으로 다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각적 지각만을 경험으로 보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두이에게 그들의 탐구는 경험론자들의 탐구는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라보다는 경험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협소한 객관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이는 경험에 대한 영국 경험론자들의 탐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험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점에서 두이에게 경험은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시작해서 경험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는 전통 철학자들의 경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 두이가 상호작용과 연속성의 원리, 그리고 1차적 경험과 2차적 경험 혹은 반성적 경험으로 경험 개념을 재구성한 걸 보았습니다. 새롭게 해명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생명체의 경우 산다는 것은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우주와 지구와 여러 사람과 자연과 동식물과 상호작용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경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되고 무수히 다양한 경험이 뒤섞여 있는 우리의 삶은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과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세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연속적인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과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성적 사유를 하도록 합니다. 이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대면한 문제 상황을 순조롭게 해결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의도한 대로 해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의도한 대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을 잘 대처했을 경우 곧 목표한 대로 목적을 달성한 데까지 도달한 경우에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험에서는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경험의 최종적 결과 속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거죠. 이때 경험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경험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그것을 두이는 완결된 경험, 하나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경험, 그래서 완결된 경험인 거죠. 하나의 영화, 한 편의 영화가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경험을 완결된 경험,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두이는 하나의 경험, 곧 an experience라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두이에게 만족을 할 만한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기를 끝마치는 것, 이걸 하나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다 마치면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예들을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경험은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장기를 두는 것,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책을 쓰는 것, 선거운동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라고, 시작과 끝이 있는 완결된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적 경험이 예정대로 끝까지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어 완성된 상태에 이를 때 그 경험은 하나의 경험 과정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경험의 내용들을 그냥 모아놓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긴밀한 관련을 맺는 통일체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완결된 경험, 곧 하나의 경험은 다른 경험과는 구별되는 독특성과 자족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은 다른 경험과 구별되는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다양한 영화 한 편 한 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있는 하나의 경험은 특유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영화처럼요. 갖고 있어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으로서의 경험은 시작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리듬이 있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형성하는 거죠. 다시 말해 사건으로서의 경험은 그 경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들이 마치 연속해서 흐르는 강물들이 각 지점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강물을 이루려 움직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음에 오는 경험과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으로서의 경험은 경험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경험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억지로 연결시킨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두이에게 하나의 경험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질성은 경험의 전 과정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이 하나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성, 이제 지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지성은 경험을 토대로 경험의 또 다른 이름이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의 경험, 하나의 영상을 마쳤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 두이에게 경험은 상호작용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완결되면, 경험이 하나가 완결되면 하나의 경험이라고 부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과연 몇 분짜리 영상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의 경험인데, 자, 굉장히 긴 시간 하나의 경험, 하나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